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쇼핑센터와 제지 공장이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3명이 숨지고 9,000명이 넘는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 지진 피해 현장에 있는 YTN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승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일본 구마모토현에 있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대형 폭발 사고가 나면서 이곳에 사람들이 여러 갇혔었는데요. 지금 현장 모습을 좀 자세히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이 사고가 났던 건물인데요. 지금 하얀색 건물입니다. 이 하얀색 건물을 좀 위쪽으로 보시면 저기가 그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주차장을 끝을 보면 그 입구에 있는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요. 천장은 뭐 어디 여러 자재들이 무너져 내려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주차장 건물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건물 역시 창문도 전부 떨어져 나갔고요. 창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무 아래 부분에는 그 폭발 사고로 인해서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많이 피해를 본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아래 부분 인근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쇼핑몰로 들어가는 입구들도 계속 살펴봤었는데요. 경찰들이 전부 통제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 통제선이 여기저기 쳐 있어서 기자들도 더 가까이는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위대 군대들도 내부로 간간히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주변에 있는 가게들도 봤더니 식당들이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편의점 정도가 문을 열었고요. 많이 문을 닫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행여모를 2차 지진 피해 걱정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이 쇼핑몰에서 현재까지는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 7명가량이 생사가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LPG 가스 누출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큰 곳이 이 쇼핑몰 말고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쇼핑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 구마모토 남쪽에 있는 야스시로시에 있는 일본 제지 공장인데요. 이 공장에서는 직원 2명이 매몰돼서 구조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공장에 있는 콘크리트 굴뚝이 뿌리채 무너지면서 바로 옆에 있는 작업장과 이 사무동 건물을 덮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설명을 들으니까 이 현장 피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다카이치 총리가 발표를 했는데 그 총리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집계한 사망자는 이 13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는 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모든 가용 자원을 보내서 이 구조에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는 이 소방 구조대를 비롯해 경찰 그리고 자위대까지 투입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생존자 신호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마모토현과 후쿠오카현 등 5개 현의 대피소 500여 곳에 이재민이 9,000명가량이 피신해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26만 명에게는 대피 공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 현장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번에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이 더 큰 지진에 앞선 전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에도 규모 6.5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이틀 뒤 규모 7.3의 이 본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규모 6.5의 지진이 구마모토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뒤로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더니 가장 강력한 규모 7.3의 지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지진이 일어나고 28시간 만이었습니다. 두 차례 강진으로 주민 27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택 8천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당시 지진은 구마모토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단층이 교차하는 부근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10년 전 완전히 파열되지 않은 남쪽 단층 구간을 주시해왔습니다. 일본 전역의 활성 단층 가운데 가장 지진 발생 확률이 높은 S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이 단층대가 한꺼번에 움직이면 규모 8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0년 만에 다시 강진이 일어났지만 이대로 상황이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한 지점에서 이렇게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이제 이렇게 7 정도로 커지면 땅 속에서 30에서 40km 정도의 파열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 깨지는 것으로. 구마모토 지진처럼 활성 단층에 한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얕아 지표에 전달되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도 7이 관측된 건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이번이 8번째고 이 가운데 3건이 구마모토에서 발생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이번 강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규슈 지역 지진 이후 현재까지 현직 공관 등에 접수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쿄보다 진앙지에서 더 가까웠던 영남 지역 곳곳에서도 강진으로 인한 흔들림 신고가 속출됐습니다.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일본의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 진원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 곳곳에서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800건이나 폭주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진앙과의 거리는 300km 정도. 일본 도쿄보다 가까워 진동이 더 컸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 전달된 진도는 최고 3. 고층 건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현저히 느끼고 정지된 차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남해를 건너왔는데도 우리나라 고층 건물까지 크게 흔들린 원인은 먼 거리까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이동하는 저주파 지진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 남해안까지 사이에는 동일한 지각판으로 연결이 돼 있고 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저주파 에너지는 먼 거리까지 감소하지 않고 전달이 되는데 이런 저주파 에너지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층 건물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한반도 내륙 단층을 직접 자극할 가능성은 작지만 초대형 지진 때인 난카이 해국을 자극할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구마모토 지진과 가까운 큐슈 연안에 있는 난카이 해국 지역은 초대형 지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동안 응력이 더 누적이 됐고 확률은 더 증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 이상으로 보는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할 경우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한반도 지각까지 변형을 일으킬 수 있어 정밀한 모니터링이 시급합니다. 또 영남의 폭염이 극심한 상황에서 지진 여파로 대피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온열 질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진 관련 대응책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일본 구마모토현 지진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우리 지진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회의에는 기상청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각계 지진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일본 지진의 발생 원인과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국민 행동 요령과 관계기관 협조 체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진에 따른 국내 유감 신고가 789건 접수되는 등 인접 국가 지진의 영향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감시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된 부산 최고기온이 38.8도를 기록해 1904년 부산 지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네, 경남 양산은 40.3도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는 등 극한 더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할 수는 찾고 사는 거지 뭐. 지구가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서울 곳곳에 폭염 경보가 발효되자 서울시가 폭염 대응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응 수준을 2단계로 올린 데 따라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을 기존 5개에서 8개 반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종합지원상황실은 기상과 피해 발생 상황, 취약계층 보호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분야별 대응 활동을 종합관리합니다. 연일 기승을 부리는 찜통더위에 노인들은 특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폐지를 주어야 하는 노인들은 땡볕 아래에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8살 서상순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폐지를 줍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일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난다 하면 한 6시 일어나면 동네 한 바퀴 돌면 저렇게 가득하게 돼. 손수레 가득 폐지를 모아 힘겹게 고물상까지 끌고 가지만 버는 돈은 허탈할 만큼 적습니다. 이런 폐지 가격은 이번 달 1kg당 60원입니다. 이만큼 모아도 손에 쥐는 돈은 1,500원 남짓입니다. 비쌀 땐 1kg에 100원을 넘기도 했지만 폐지값이 떨어지면서 한 끼 식사라도 하려면 폭염 속에 몇 배는 더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삼각김밥 하나가 1,300원이고 라면이 1,000원이고 2,300원 줘야 돼. 병이나 3개나 주셔야 샘샘이 된다. 60살 오부자 씨도 푹푹 찌는 날씨가 힘겹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연신 닦아내며 폐지를 모으지만 버리는 늘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 더워. 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나는 어차피 추위를 안 타니까 겨울이 나요. 오히려 나는. 이런 날씨에도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건 당장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람은 신부전증이고 작은 아들은 콩팥하고 간이 안 좋아갖고 군대도 못 가고 집에 있어. 환자만 서서 살아요. 나가 안 벌면 못 먹고 살아요. 좀 생활에 보탬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살기가.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폐지를 주어 생계를 잇는 노인은 14,000여 명에 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이 이들의 건강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 온열 질환자가 어제도 7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하루 전보다 숫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무더위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온열 질환 발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매일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28일 기준 전국 온열 질환자는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없었고 하루 전보다 전체 환자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7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2일 이후로는 50명 아래로 환자 발생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6명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는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에서 8명씩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올해를 통틀어 환자 발생 상위권이었던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모두 합쳐 환자가 10명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등은 기온이 높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농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경남 밀양은 끝이 안 보이는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 탓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며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할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저수지 곳곳은 거북이 등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근처 다른 저수지와 함께 일대 마을 4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인데 저수율은 1% 남짓. 제가 서 있는 곳은 저수지 한복판입니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비스킷처럼 바짝 말라 쪼개져 있고 손으로 흙을 살짝 만져도 힘없이 부서져 버립니다. 저수지 물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근처 양수장에서 물을 끌어다 써도 해가라는 역부족인 상황. 여기서 30년 벼농사를 지은 농민도 경험한 적 없는 가뭄입니다. 좀 많이 심각해요. 많이 심각하고 보다시피 이런 상태로 돼가 있으면은 수확량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벼농사를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심각한 밀양 지역 가뭄은 올해 유독 적게 내린 비 때문입니다.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강수량이 적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염에 가뭄까지.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는 말이 있지만 잔인한 올해 여름과 씨름하는 농민들에게 하늘은 야속하기만 합니다. 농사일을 지가 묵고 사는데. YTN 임명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이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우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공동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서 추후에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좀 더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시장의 늪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면서 메모리 반도체 정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256%, 영업이익은 무려 557% 급증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HBM과 AI 서버용 D램과 같은 고부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영업이익률도 76%까지 뛰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록에도 시장의 눈높이는 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실적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나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고객사인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내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전망을 일축했습니다.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검토나 메모리를 적게 쓰는 AI 모델의 등장도 투자 축소 신호가 아니라 그동안 구축한 AI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내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CSP AI 관련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객들과 논의 중인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10조 원 이상 늘어난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한 중장기 대규모 투자 역시 확인된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공급 과잉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판매가 늘어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도 고객사의 샘플 공급을 마치고 내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인데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천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폭락 세타와 관련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나란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종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레부터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본 예탁금을 추가로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종원 기자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식 언급을 자제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에 배포한 한 페이지 분량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입장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구대행의 우려가 담겼습니다. 구대행은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보안 수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법조계, 여성, 피해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회에 수기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일정에 맞춰 나온 구대행 입장은 조직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검은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등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구대행 역시 휴가 중에도 업무를 이어가며 추가 입장을 낼지 고민하는 거로 알려졌는데 만약 보안 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거취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선관위 서버를 넣을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뿐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의 온도차까지 얽혀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협상이 한창인 와중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올림픽공원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서둘러 특검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협상 공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전산 조작과 해킹 의혹은 물론 추후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되는 사건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여야 협상의 최대 난관은 수사 대상의 선관위 서버를 적시할지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실제 수사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인 만큼 법안에까지 명문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한 법안상 이 수사 대상에 이미 고소고발 인지 사건도 들어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도 이 같은 수사 범위 자체엔 비교적 긍정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서버라는 단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로 장 대표는 물론 짠물 지지층의 반발을 사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을 기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다만 여야 모두 애초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켜야 한다는 목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나 범위 관련해서 아직도 여야 간 막바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 추천 방식은 물론 수사기관과 인력까지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사 범위까지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명필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필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의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5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법사위에서 법력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형소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법사위 문턱을 넘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 종결 시점부터 항의하면서 퇴장했는데요. 막판까지 여야는 5분씩 법안 찬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개정안은 어젯밤 법여권 주도로 소위 심사를 거치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 구체화됐고 피해자 이의제기권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법사위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벌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공소 기각 사유로 포함했는데 무엇이 중대함인지 빠져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게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절대 뺏기면 안 되는 절대반지처럼 집착한다며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안 처리 절차를 놓고도 여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참여를 거부하고 심사를 외면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법사위는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끌고 가는 그 전체판의 들러리 내지는 병풍으로만 이용됐던 겁니다. 민주당을 상대로 거듭 토론을 요구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 토론회조차 모두 불참했다고 밝힌 뒤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국민에게 죄짓고 있는 거라 꼬집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운영위에서는 최장 330일이던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역시 여권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 역시 곧 법사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내일부터 본회의에 각각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소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핵무기 저지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역대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대이란 군사작전과 함께 시작했던 미국과 이스라엘 정상의 백악관 회담은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평소 정상회담의 시작을 알렸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도 없었습니다. 전쟁 기간 여러 차례 불화설이 불거지면서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כשאני אומר מצוינת, זה לא מן השפה אל החוץ. שיחה עם שותפות מלאה, עם תמיכה הדדית, עם הבנה על היעד המשותף להבטיח שלאיראן לא יהיה נשק גרעיני וגם יעדים אחרים.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레바논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라는 압박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감을 보였던 이란 비밀 핵시설 곡괭이 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회담이었다는 짧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이란을 향해 합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란 교량들은 1시간도 안 돼 없어질 것이고 발전소도 하루 안에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시설은 이란 국민의 피해가 있을 거라며 공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지도부가 더 큰 고통을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 28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군의 공격적 행동에 대응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에 주둔한 미 공군 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 당국자들의 위협과 우리 국익에 대한 불법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저항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3척을 타격해 항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날 오전 성명에서 몇 시간 전 우리의 경고에 불응한 채 위험하고 불법적 항로로 항해를 강행하던 유조선 3척이 타격을 받아 멈춰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선박에 대한 미군의 불법적 개입과 강요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에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북한 비핵화 대신 공산주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념 공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처음 선포된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을 맞아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도 메시지를 내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는 공동의 희생으로 단련된 굳건한 동맹으로 묶여 있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기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를 정복하려 했던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는 서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힘으로 맞설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 연설에서도 공산주의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며 반공 메시지를 핵심 화두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Our warriors did not fight communism on battlefields across the world only to have that menace rear its ugly head right back here in America. We're not going to let it happen.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을 공산주의로 매도하며 지지세 결집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자신에게 야유를 보낸 청중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 전체를 비난하는 프레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He's a communist. We're running against communists. Now this is great. 지난해 정전협정 기념 메시지에 담겼던 북한 비핵화와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등 대북 외교 성과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 연방하원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는 물론 정전체제 유지 과정에서 전사한 장병들도 한국 방위 참전 용사로 지칭하며 함께 기렸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체포방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사법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대법 간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의 등록 취소 명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변호사법에 따른 겁니다. 사법 후폭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까지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데 이미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잃은 만큼 실질적인 법적 부담은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으로 향하게 됩니다. 현행법에 따라 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행 가담을 부인한 발언도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라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이 열린 만큼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사법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에 대해서 특검과 오 시장 측이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4일 5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선고 당일 즉각 항소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과 또 간접 증거만으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정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93억 원을 챙긴 혐의로 전현직 경제신문 기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회계사 출신 A씨와 기자 5명 등 7명을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가까이 특정 주식 종목을 선정해 매수한 뒤 이른바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85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가 오늘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A씨는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24.7% 상승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의 전용 84제곱미터 1주택자는 올해 예상 보유세가 1,8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였던 2021년 1,653만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7제곱미터와 레미안 퍼스티지 84.93제곱미터 등 시뮬레이션 대상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현재 제도 하에서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냈었던 세금보다 적게는 한 4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더 보유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이 32억 원을 넘으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보다 높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2억 원은 과세표준 12억 원으로 이를 넘길 경우 3주택 이상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해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게 최대 80%의 공제 혜택을 주는 종부세 세액 공제도 고령자 공제는 유지하면서 장기 보유 공제율은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JTBC의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기간을 한 달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류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났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가 배우 김수현 씨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에 대해 오늘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고 김세론 씨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고인과 지인이 나눈 생전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김수현 씨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은 인공지능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인과 교제한 건 맞지만 성인이 된 이후였다며 유족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배우 황정민 씨 측이 SNS 공간에서 제기된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황 씨를 괴롭혀온 스토킹 피의자가 작성한 악성 게시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 샘 컴퍼니는 오늘 언론에 입장을 내고
글을 쓴 A씨는 이미 황 씨가 형사 고소한 사람으로 앞서 법원은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며 소속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K-팝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 그룹 BTS가 내년 그래미 어워즈에 자신들의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음악이 지역과 언어로 구분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긴 만큼 BTS의 이번 발표는 최근 그래미가 아시안 팝 부문상을 별도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2차 북미 투어를 앞둔 그룹 BTS의 멤버 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2월로 예정된 그래미 어워즈에 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미 후보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출품작을 접수하는 시기, BTS는 완전체 컴백 뒤 발매한 음반 아리랑을 내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와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한 음악인 만큼 뜻밖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멤버들의 글을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그래미의 아시안 팝 부문상 신설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백인 음악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는 내년부터 5개 상을 신설하겠다며 K-팝을 포함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는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비백인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만 시상하고 이를 명분 삼아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경쟁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런 우려의 중심에는 BTS가 이끄는 K-팝이 있었습니다. K-팝계에서도 굳이 그래미를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례라고. 세계 정상에 오른 BTS의 결단으로 K-팝을 향한 시선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멤버들은 아미들을 향한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공식 기념 메달이 나왔습니다. 일본 오픈에서 부상을 입은 안세영은 현재 몸 상태가 90%까지 회복됐다며 아시아게임 우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손흥민 BTS에 이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공식 메달이 공개됐습니다. 아시아 최초 여자 단식 그랜드슬램 달성을 기념해 제작됐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도 익숙한 역동적인 우승 세리머니 장면이 담겼습니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세계 선수권 대회 그리고 파리 올림픽에 이어 아시아 선수권 대회까지 모두 제패하며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선수로서의 순간을 이런 기념 메달 안에 담을 수 있어서 되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안세영은 현재 부상 회복 중입니다. 지난 15일 일본 오픈 16강전을 앞두고 왼발 통증으로 기권했는데 과거에도 반복됐던 통증이라 우려가 컸습니다. 중국 오픈까지 건너뛴 안세영은 현재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가 80에서 90%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배드민턴 선수로서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오랫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세영은 이번 부상도 잘 털어낸 뒤 다음 달 세계 선수권 대회와 9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에 도전합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원더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 서울 이랜드 안주환 선수입니다. 그런 안주환 선수 뒤에는 든든하게 지원하는 아버지 안성남 코치가 있었습니다. 축구로 똘똘 뭉친 부자를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린 안주환.
17살 3개월 10일의 나이에 터뜨린 이 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 안주환을 향해 누군가 소리칩니다. 아들의 신기록 데뷔골에 누구보다 기뻤을 아버지지만 안성남 코치는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안아줬을 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SNS를 통해 뭉클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겸손을 강조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워낙 축하를 깊고 진하게 해줘가지고 저는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또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팀에서까지 아버지와 한솥밥을 먹게 된 지 넉 달여 아버지의 간섭이 싫을 법한 나이지만 안주환은 안성남 코치와 함께 출퇴근하는 일상이 오히려 좋습니다. 본집 갈 때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랑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축구라는 뭐 게임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큰 사춘기 없이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해서 잘 지내는 것 같긴 합니다.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안주환은 어느덧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성장했습니다. K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에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웠을 뿐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2골을 넣으며 활약했습니다. 여기서 잘해서 세계적인 팀으로 가서 거기서도 잘해서 발롱도르까지 받는 게 목표예요. 타고난 빠른 발과 축구 감각에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까지 이제 겨우 프로 데뷔골을 넣었을 뿐이지만 안주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끔 노력하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로 날이 무척 덥습니다. 낮더위가 고스란히 밤더위로 그리고 다시 낮더위로 이어지면서 더욱 지치고 있는데요. 오늘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 낮 동안에는 서울 기온이 34도, 광주 34도, 부산 39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양산으로 자외선도 차단하면서 체감 온도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도 37도의 극심한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도 이어졌고 일본 3대 성으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도 성곽 일부가 붕괴됐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구마모토 성의 돌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일본의 3대 성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구마모토 성은 10년 전 강진 당시에도 성곽 일부가 붕괴되고 건물이 훼손됐습니다. すごかったです。なんてバラバラっと落ちるんじゃなくて一気にドンと落ちましたから本当にその時はびっくりしましたけど. 꽉 막힌 도로 옆 쇼핑몰 한쪽에서 큰 폭발이 터지고 한순간에 주변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놀란 시민들이 입을 가리고 서둘러 몸을 피하지만 짙은 연기가 순식간에 쇼핑몰 주변을 덮칩니다. 지진이 휩쓸고 간 쇼핑몰 내부는 처참합니다. 주차돼 있던 차량들은 모두 부서졌고 상점들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은 더 심각합니다. 지붕은 물론 건물 외벽도 심하게 훼손됐고 주변 도로까지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진 충격에 집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화재도 이어졌습니다. 대중교통도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차고지의 열차는 옆으로 넘어진 채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밤새 여진도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하고 약 7,700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기준 사망자 수는 13명이고 심정지 상태 환자가 5명, 중경상 23명,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구마모토현 대형 쇼핑몰 붕괴 현장에선 지금까지 사망자 3명이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직원 1명은 심정지 상태고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제지 야스시로 공장에서 일어난 굴뚝 붕괴로 구조물 내부에 갇혔던 11명 가운데 7명이 구조됐지만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4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 영남 지역에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어항 속 파도가 치듯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광안동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영상 보내주신 제보자는 소파에 누워있다가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항을 보고 지진을 직감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역시 같은 시각이고요. 부산 금정구에 있는 집안 모습 보고 계십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위태롭게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자, 부산과 맞닿아 있는 경남 김해에서도 천장에서 아슬아슬 흔들리는 이 전등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도 좌우로 흔들리는데 5분 빠르게 맞춰진 시계는 4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1.7.1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어제 일본 지진 이후 흔들림 신고가 789건 접수됐는데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이 숨은 활성단층이 한반도의 가장 큰 변수라면서 지하단층을 찾기 위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주를 뒤흔든 규모 5.8 지진과 이듬해 포항을 강타한 규모 5.4 지진. 한반도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운 강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해마다 70에서 100차례 이상 발생합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울릉도 근해에서는 한 5cm 정도, 서해안과 백령도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반도는 동서방향으로 3cm 늘어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반도 지각은 보다 더 약화되고 낮은 응력 하에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가장 큰 변수로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활성단층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지진 대부분은 지하에서 발생하는데 아직 위치조차 확인되지 않은 활성단층이 많아 지진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규모 6에서 7로 추정되는 강진 기록이 남아있어 지하에 대형 활성단층이 숨어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지하 활성단층의 위치와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 번역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수도권은 조사를 마쳤고 강원과 충청, 호남, 제주까지 차례로 조사해 10년 안에 전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밀하게 설치한 연구용 지진계를 활용해서 땅속에서 발생하는 미소 지진까지 정밀하게 탐지하고 이를 통해 지하단층의 위치와 크기, 자세 등 구조적인 특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지하 활성단층의 윤곽이 선명해지면 지진 위험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진이 덮친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가짜뉴스와 허위 구조 요청 등 각종 거짓 정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X 등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를 기재한 채 산채로 매몰됐다며 구조를 요청하는 거짓 글이 올라와 30만 회 이상 조회됐으며 과거 지진 피해 영상을 이번 상황인 것처럼 속여 유포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심지어 AI를 이용해 실제 방송사 뉴스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민 가짜 영상이 수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가 하면 외국인이 불을 질렀다는 식의 악의적인 혐오 유언 비어까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이 40.3도까지 치솟아 2018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40도를 넘었습니다. 부산은 38.8도로 1904년 부산 지역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폭염 중대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밤에도 식지 못한 열기는 해가 뜨자마자 기온을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찾고 사는 거지 뭐. 지구가 그런 듯 할 거예요. 부산 공식 관측소 기온은 38.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904년 부산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122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경남 양산은 전국을 통틀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40도를 돌파해 40.3도를 나타냈습니다. 역대 네 번째로 높은 기온입니다. 김해와 창원도 39도를 찍어서 영남권 극한 더위는 좀처럼 꺾일 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전국에 폭염특보를 발령한 기상청은 부산에도 폭염 중대경보를 내렸습니다. 중대경보 지역은 양산과 창원 등 영남 지역 모두 7곳입니다. 이 폭염 상태를 꺾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비도 많이 내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땐 비가 예상이 안 되고 있어서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데다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은 고기압에 열기는 쌓여가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까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번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인데 영남권은 40도, 서울도 36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 역시 멈추지 않으면서 올해 열대야 일수는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화요일인 어제 전국에서 무더위에 따른 온열 질환자가 71명 발생했습니다. 다만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연속 사망자가 나왔지만 어젠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자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전남, 광주, 충남이 각각 8명 등이었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 환자는 1,557명으로 늘었고 누적 사망자는 9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내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고 안전모 착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책을 마련하라고 노동당국에 요구했습니다. 한국마루노동조합과 권리찾기 유니온 등은 오늘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 공사 현장에서는 온도가 38.5도까지 치솟지만 물과 냉방장치, 또 적절한 휴게 시간 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정부에서 폭염 안전 5대 수칙을 발표했지만 실내 공사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더욱 극한의 더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 건강도 걱정입니다. 군은 야외 훈련을 조정하고 보냉 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전투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해병대 폭발물 처리반이 상륙 훈련 중 가상의 적진 지뢰지대를 개척합니다. 무인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은 사람이 기본. 그늘 하나 없이 폭염을 견뎌야 하는 장병들에게 30kg 넘는 방호복은 큰 부담입니다. 그늘이 없는 고역은 공군 비행장도 마찬가지. 요즘 같은 날씨에 활주로 표면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 올라갑니다. 경계작전 등 필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야전부대 역시 온열 질환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전부대를 비롯해서 전 부대에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고 저희가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국방부는 장병들의 전투력을 지키기 위한 5대 안전수칙을 전군에 하달했습니다. 체감기온 32도를 넘으면 야외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불가피한 작전을 할 땐 보행 장비와 응급 의료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습니다. 일선 부대에선 지휘관 재량으로 일과 시간을 앞당기거나 실내 위주로 훈련 일정을 조정하는 등 혹서기를 무사히 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전 같은 훈련을 통해 강한 해군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 달엔 정례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됩니다. 한미가 훈련 계획을 막판 협의 중인데 지난해처럼 폭염 등을 고려해 일부 야외 기동 훈련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가마솥 더위는 내륙뿐 아니라 바다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지면서 남해안 양식장에서는 어류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바닷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육상수조 양식장입니다. 무더위에 지친 넙치들이 힘에 겨운 듯 수면까지 올라와 헐떡입니다. 어미는 배를 뒤집은 채 죽은 고기를 쉴 새 없이 뜰채로 건져냅니다. 넙치 7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곳 양식장에서는 최근 엿새 만에 6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수온이 24도 이하여야 하지만 한낮에는 28도 넘게 치솟습니다. 수조에 끌어오는 바닷물 수위가 낮아지는 썰물이나 늦은 오후에는 수온이 30도까지 오르내립니다. 지난 21일 인근 해역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는 27일부터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다 키운 고기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프죠. 자식을 버리는, 자식을 잃은 이런 기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기출하를 종용을 하고 있지만 그게 힘들고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완도 어가 6곳에서 어류 9만 2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름이 많이 남아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지난해에도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완도에서만 어류 8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앞으로 수온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아마 폐사가 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고수온 피해에 어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법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처리할 방침이지만 다른 쟁점 법안도 올라올 예정이라 2박 3일 이상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시작부터 격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세우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결론 다 정해놨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의견만 진술해라. 내용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겠다. 법안 소위만 8차례 열렸는데요. 그동안 다 결석하신 거 아닙니까? 기회는 충분히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로 90일까지 추가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됐지만 의석수 탓에 1시간여 지연시키는 데 그쳤습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단체로 회의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지만 의결을 막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대해 보안수사 요구권을 현실화하고 이의 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 등을 확대해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턱없이 부족한 대안이라며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힘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고통을 받을 거라며 본회의 처리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공소기각 사유 확대라는 악독소 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여야 간 충돌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의 처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법안이 여권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와 함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2박 3일 이상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이번 주말 시작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이 일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에서 충분히 수기를 거쳐 의결한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방향성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다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해명에도 정치권에서 종일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 명픽 국회의장 입을 통해 정권 연장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면서 총공세를 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 조정식 국회의장의 이 발언이 화근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조 의장이 반나절 만에 부랴부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픽 국회의장이 결국 연임 설계자로서 총대를 맨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친명계가 이토록 목매는 이유는 범죄를 피할 길이 연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연임에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임은 없다 5글자면 모든 논란은 한순간에 종식이 됩니다. 국회의장 중립 의무보다 찐명 수식어가 먼저였다. 단순 사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탄핵감이다. 조 의장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민주당엔 진정 개헌을 원한다면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파장 속 민주당 지도부는 수습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국민의 그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원론적 말씀이셨는데 연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고요. 결국 청와대까지 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거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적절하지 않다거나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헌을 위해선 200석 이상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장 실언이 개헌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볼멘 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연이틀 발동한 건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는 6%가량 폭락해 6,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1% 상승세로 장을 연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가파른 하락세에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코스피는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지만 끝내 5.98% 내린 5,663의 장을 마치며 6,000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코스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패닉셀이 나타났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에도 시장 기대치보다 낮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꼽힙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주주 환원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실망감을 얹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반도체 대형주이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5.23% 내린 20만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는 9.6% 폭락한 140만 원 선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에선 기관 홀로 매수 우위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장 대부분 약세를 보였던 코스닥은 후반대에 하락분을 일부 회복하며 6.12% 내린 662에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이 이어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된 영향으로 오후 3시 반 기준 전 거래일보다 15원 넘게 내린 1,446.7원에 거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분기에만 6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썼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2분기보다 557% 넘게 늘어난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이 내년 이후에도 계속될 거라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검토나 고효율 AI 모델 등장은 투자 축소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대규모로 구축해왔던 AI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또 수익화를 본격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객들의 메모리 수요 역시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며 현재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이 생산 능력 확대는 시장 수요에 대한 가시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AI 투자와 중국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 종목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락과 함께 20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블랙락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합작회사 방식을 택한 것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투자금을 충당하고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외부 자본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거대 데이터 운영사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What's moving stocks today is simply the fact that there's a realization that we can see the chip stocks selling off and the whole AI spend has come into play. 최근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하루 뒤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안감이 반영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0.22%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49% 급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 증서 ADR은 8.98%, 마이크론은 8.85% 하락했고 인텔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도 각각 5.86%, 7.82%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구글 등 주요 빅테크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면서 빅테크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었습니다. 구글의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상장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1분기와 2분기에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 게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실적 발표를 앞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자본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할 경우에 주가가 구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주식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사를 쓰고 주가를 띄워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만 1,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전직 회계사와 기자로 구성된 일당 7명은 거래량이 적어서 비교적 시세 조작이 쉬운 중소형 주식을 먹잇감으로 삼았습니다. 종목이 결정되면 각자 주식을 매수했고 범행을 주도한 전 회계사 A씨가 호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징주 기사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약속한 시점에 SNS 채팅방에서 암호를 주고받으며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동안 모두 85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먹을 거 위주로 찾아보자 며 소용주로 특징주를 쓰면 잘 먹힌다는 식의 대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인 HTS에는 주로 기사 제목만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투자자들이 호재가 있는 것처럼 오해할 만하게 꾸몄습니다. 공모한 기자들은 한 건에 30만 원씩 받고 1,800여 건을 보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일당 7명 가운데 3명을 구속 상태로 나머지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혼자 7억 원을 챙긴 기자 B씨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재산 추적을 통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동산 등 범죄 수익을 압수하고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 부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신용까지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강제로 팔을 붙잡아 당기자 아이는 뿌리치려다 어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넘어집니다. 이달 초 부산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상대로 벌인 일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B군과 다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숨이 안 쉬시던데 애한테 먼저 전화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경찰 전화를 받고 애기 엄마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제 숨이 안 쉬었어요. B군은 병원에서 뇌진탕과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등교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 무서웠어요. 또 뭔가 내가 이 일을 왜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이 외부인에게 폭행과 위협을 당했지만 말린 사람은 6학년 형들뿐이었다는 게 B군 설명입니다. 주변에서 목격한 아이들도 적지 않게 놀랐던 상황. 학교 관계자 2명이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도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시 배움터 지킴이가 순찰 등을 이유로 자리를 잠시 비운 상태였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상담을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CCTV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배움터 지킴이에게만 출입 관리를 맡기는 현재 방식으로는 학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호르무즈를 틀어준 이란이 버티면 이긴다며 노골적인 시간 끌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기 고갈과 유가 상승 속에 마땅한 출구를 찾지 못한 이 트럼프 행정부는 벼랑 끝 외통수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개월째 접어든 이란 전쟁은 미군의 공습과 이란의 보복이 되풀이되며 끝없는 소모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계산은 명확합니다. 미국보다 고통을 견디는 인내심의 역치가 높다는 판단 아래 버티면 이긴다는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 지렛대는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란은 해협의 완전한 통제권을 얻기 전까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از این به بعد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اجازه تردد به هیچ یک از شناورهای آنها تنگه هرمز را نخواهند داد. 출구를 찾아야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계속된 공방으로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치솟는 유가와 반전 여론에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Increasing to some degree the kinetic activity, the bombs, increasing economic sanction pain, hopefully getting our allies on side. And above all, keeping the door open for negotiation. 결국 미국은 대대적인 군사 공습 대신 고강도 제재로 이란의 자금줄을 말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경제 고사 작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확전을 피하려면 미국이 결국 뼈아픈 양보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you're talking about a lasting diplomatic agreement that will ultimately most likely look worse than the JCPOA agreement reach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a decade ago. 상대를 굴복시킬 결정타도 명분 있는 철수 카드도 찾지 못한 채 두 나라는 서로가 먼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기약 없는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직접 협의를 벌여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실은 자국행 유조선의 홍해 안전 통학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항만 봉쇄를 선언하며 모든 선박을 공격 대상으로 경고하자 중국이 가장 먼저 후티 측과 직접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의는 중국 선박 전체의 안전을 일괄 보장받는 방식이 아니라 유조선 한 척마다 후티 측과 개별적으로 통항 허가를 조율하고 또 승인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초계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고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면서 아울러 NSC 관련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이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네,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된 이 배경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산서 전 형사과장의 이제 두 번째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일단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게 기각된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수사를 진행할 때는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의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혐의점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 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강된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아마도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확보라던가 진술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영장 심사에는 보다 보강된 증거들이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여러 증거들이 보강된 만큼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혐의점이 입증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뭐 기각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이제 특수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했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어 보인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됐고 다시 한번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합니까? 뭐 여러 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 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요, 다시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미 이 강력 팀장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아마 해당 구속영장이 나온 건 보다 혐의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추가적으로 참고인이나 피해자 소환 조사가 있었고 충분히 다른 뭐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이 팀장이 뭔가 과장이 무언가 개입을 했을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다면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지만요. 만약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여전히 단순히 의심이 가는 수준에 머문다면 이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예. 구속은 필요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경찰 실수로 또 장윤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나 반려됐다는 사실도 지금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수사 지연을 위한 고의성인 건지 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요. 꼭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야 되나 지난 아쉬움 남습니다. 일단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다라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떤 카드 내역 보고 싶은 건지 카드 종류 특정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인적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또 신청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냐라면서 반려가 된 거죠. 네. 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서 결국 일종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를 할 때도요. 실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는데 아편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205조를 잘못 적은 겁니다. 250조, 205조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오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고 체계를 걸쳐서 결국 검찰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아래 단계에서부터 올라올 때 누구도 고쳐줄 사람이 없었는가, 책임질 만한 사람은 없었는가, 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아쉬움 남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장윤기 재판에서 이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는 뭐 메시지 혹은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보고하는 정황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건데 검찰이 추가 증거 185건을 제시했는데 재판부 판단 과연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이런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가 된 건요. 아마도 이 장윤기가 이전부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저지르는데 충분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하기 위한 증거 제출이었다고 봅니다. 네. 청소년 여성을 뭐 차로 납치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던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대화를 친구들과 나눴다는 사정들 어떤 왜곡된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간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범죄 혐의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정황 증거들과 더불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증거 제출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에 대한 좀 반박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 이제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장윤기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변호인도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은 그런 음담패설적인 대화를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던진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좀 이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추가적인 또 반박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황 증거들이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장윤기가 그 케이블 타이도 범행 전에 한 5개월 전쯤에 미리 구입해서 보관한 것도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범행 당시 조수석 뒷문도 이제 3분간 열린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그러면 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좀 이렇게 입증해주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죠. 이제 이 부분을 경찰이 초동 수사에 놓친 점이 지금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 타이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이지만 범죄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사람의 인식을 구속하는, 사람을 결박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이미 5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이 케이블 타이를 구매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본인은 전선을 묶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분히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계획성을 엿보여주는 어떤 도구의 준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차량 문이 3분 정도 열려 있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차량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인도 쪽으로 차량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럼 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서 문을 열어둔 것이다 라고 충분히 유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 강간 목적의 살인죄를 충분히 계획했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수사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좀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뭐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경찰이 보안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경찰에서는 추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서를 첨부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완전히 입장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요, 이제 비난받았던 지점, 왜 이 성범죄 목적을 빼고 검찰로 송치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저 목적에 조사가 필요하다. 그 목적을 밝히는 데는 보완이 필요해서 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검찰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살인에 대한 부분만 적혀져 있었고 보고서에 어떤 보완 수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일련의 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결국 이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숙고했는지, 실제로 충분히 성범죄 목적이 입증이 되었는데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머지않아 밝혀지리라 봅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청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117건을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현재 경찰관인 아빠가 폐기한 사건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 경찰관은 뭐 장윤기 사건이랑 같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지금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이 장윤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그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텐데 이 아버지가 이 전화를 던져서 부쉈다는 겁니다. 네. 고의적인 증거 인멸의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이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곳, 이 경찰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법관도 제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가 발생하면 이 재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약 없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사건, 특히 가족과 관계된 사건, 지인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사건도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그 한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마약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좀 갈리기도 합니까? 그렇죠. 이미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발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마약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지금 마약 시약 검사에서 대마와 이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이미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범죄 현장 당시에도 이 마약 관련 물질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국과수에 지금 정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마약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충분히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고요. 이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네. 제보자가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살인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성남 수성경찰서 쪽에다가 남겼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지역이 강북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찰서에서 먼저 긴급 체포에 나섰다가 네. 결국 이 사건이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마약 관련 사건의 연관성도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다른 여주의 부분에 대한 부분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경찰이 보니까 교제살인 같은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과거 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관계성 범죄, 그러니까 어떤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마약과 관련해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상황임이 지금 마약 양성 반응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마약을 제공한 주체는 누구인지, 함께 마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은 아닌지 관련한 부분들은 줄줄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산 등 영남 곳곳에서는 지역별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특히 양산은 40.3도까지 오르면서 공식 기온으로는 2018년 이후 8년 만에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이런 극한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 기온이 26도 이상을 유지하며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인 30도에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전 34도까지 오르겠고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은 대구가 37도, 양산 39도까지 치솟는 등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등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면서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도 36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심한 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으로도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기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네, 우선 실외기 주변을 정리해 통풍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틈틈이 먼지나 이물질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한 햇볕으로 인해 실외기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천으로 덮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요. 전선이 손상된 곳이 없는지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전자기기와 함께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 과부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정수연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